임종의 고백. 우주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 강렬한 라이벌 의식과 빠른 과학 발전이 이끌던 그 시대의 소련은 우주 탐험의 선두주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인류를 그 어느 때보다 멀리 우주로 이끈 놀라운 일련의 성과를 이룩했죠. 철저한 계획과 뛰어난 인재들 덕분에 소련 과학자들과 우주 비행사들은 종종 세계 경쟁자들을 앞지르며 중요한 우위를 점했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개된 성과와 잘 알려진 승리들 뒤에는 비밀과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가득한 숨겨진 세계가 있었어요. 실패한 임무들, 기밀 실험들, 심지어 우주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과의 조우에 대한 정보는 대중은 물론 경쟁 국가들에게도 철저히 숨겨졌죠. 이제 한 명의 죽어가는 우주 비행사의 마지막 증언이 오랫동안 숨겨졌던 이 비밀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수수께끼 같은 상황 속에서 끝나버린 임무들, 세상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 그리고 모든 설명을 거부하는 우주에서의 경험들이 밝혀지고 있답니다. 금성의 지옥과 그 구름 속에 묻힌 비밀들. 금성의 표면은 화씨 약 900도에 달할 정도로 뜨거워요. 빵 굽는 오븐보다 더 뜨겁죠. 이런 더위에서는 납도 액체로 녹아버리고 비가 내리면 그건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기 압력은 지구보다 100배나 강해서 사람을 순식간에 짓눌러 버릴 거예요. 이처럼 적대적인 세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비밀스러웠던 우주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었답니다. 소련은 우주 탐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그 증거로 초기 성공 사례들이 있죠. 그들은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고 동물을 궤도에 보낸 뒤 무사히 귀환시키기도 했어요. 그 후에 달과 금성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죠. 많은 서방 과학자들은 금성을 탐사 대상으로 선택한 게 대담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위험하고 가혹한 행성에 집중하려는 걸까 궁금해했거든요. 금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큰 성과는 1960년대에 이루어졌어요. 베네라 프로그램은 행성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설계되었죠. 이 임무가 특히 놀라웠던 이유는 금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가진 곳이기 때문이에요. 대기 압력은 지구의 약 92배이고 공기에는 이산화탄소와 황 같은 독성 가스가 가득해요. 이 가스들이 열을 가두어서 금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보다도 온도가 더 높아지죠. 수성은 태양에 더 가깝지만 금성처럼 두꺼운 대기가 없어요. 수성은 열을 빨리 방출하지만 금성은 열을 강하게 가둬서 밤낮 없이 항상 극도로 뜨거워요. 섭씨 400도 정도에 달하죠. 반면 수성은 밤이 되면 영하 173도까지 식어요. 소련이 베네라 임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한 심각한 도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나사는 금성 탐사를 포기하고 대신 달과 목성을 집중적으로 탐사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커요. 금성에 도달하려는 소련의 끈질긴 노력은 초기에 여러 실패를 겪었어요. 1960년대 초반에 처음 2번 베네라 임무는 성공하지 못했죠. 1965년에 발사된 베네라 3호는 데이터를 보내지 못한 채 금성에 충돌했어요. 하지만 1967년에 베네라 4호는 가혹한 금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도달해서 소련 과학자들에게 정보를 전송했답니다. 이는 중요한 돌파구였어요. 그전까지 금성은 두껍고 무서운 구름으로 덮여 있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알려진 게 없었거든요. 베네라 4호는 금성에 산소나 물이 없고 대기가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 행성에 자기장이 없다는 것도 밝혀냈죠. 베네라 4호 탐사선은 극한의 압력과 열 때문에 녹아버리기 전까지 약 90분 동안 정보를 수집했답니다. 베네라 임무들. 베네라 4 이후 몇 년 동안 소련은 금성으로 더 많은 탐사선을 쏘아 올렸어요. 총 12번의 추가 임무가 진행됐고 이 덕분에 정말 중요한 과학 자료들이 많이 모였죠. 베네라 5와 베네라 6은 1969년 1월에 며칠 차이로 발사됐어요. 이 탐사선들은 대기 탐사용으로 설계됐는데 엄청난 압력을 견디도록 만들어져서 이전 임무보다 더 정확한 금성 대기 측정 데이터를 보내왔어요. 이런 개선된 장비들 덕분에 과학자들은 금성의 밀도, 구성 성분,
그리고 극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더 넓혀갈 수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온 베네라8은 더 발전된 과학 도구들을 싣고 있었고 두꺼운 구름을 뚫고 지표면 쪽으로 내려오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었어요. 이 임무들이 함께 모아준 자료들은 그 신비로운 행성의 대기 구조에 대해 크고 상세한 측정값들을 제공해줬어요. 이 후기 임무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 1975년부터 1978년 사이에 발사된 베네라9부터 베네라12까지예요. 이 탐사선들은 훨씬 더 컸어요. 각각 무게가 약 5톤 정도 됐죠. 궤도 비행체와 지표면 착륙 모듈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지표면 작전을 전문으로 할 수 있게 설계됐어요. 착륙선들은 고압 용기와 충격 흡수 시스템을 갖춰서 금성 지표면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답니다. 착륙했을 때 이 탐사선들은 금성 지형의 첫 번째 근접 촬영 이미지를 포착했어요. 각진 돌들로 덮인 바위 평원과 토양이 보였는데 이전에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려놓은 그림들과는 전혀 달랐죠. 이 흑백 이미지들은 인류가 다른 행성 지표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본 순간이었어요. 착륙선들은 약 50분에서 거의 2시간까지 다양한 시간 동안 데이터를 보내왔는데 결국 극한 온도와 압력 때문에 시스템이 멈추고 말았어요. 베네라 9, 10, 11, 12에서 온 이미지와 데이터들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짙은 대기 아래 황산구름이 두터운 혹독한 환경을 드러냈어요. 과학자들은 지표면 온도, 대기 구성, 고도에 따라 변하는 바람까지 측정했는데 이 모든 게 금성을 지구보다 훨씬 더 극한적인 행성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결과들은 금성을 지구의 쌍둥이처럼 생각했던 옛날 아이디어를 완전히 뒤집었고 그런 환경에서 우주선을 생존시키고 작동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적 성과인지 증명했죠. 더 나중 임무인 베네라 13과 베네라 14는 1981년에 발사돼서 1982년에 도착했어요. 이건 탐사를 한층 더 끌어올렸죠. 이 탐사선들은 금성 지표면에 첫 번째 컬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달고 있었어요. 두꺼운 대기를 뚫고 들어온 노란 주황빛 빛으로 물든 평원이 보였답니다. 또 암석과 토양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 지진계, 그리고 번개 같은 대기 방전을 측정하는 도구들도 실었어요. 베네라 13은 설계 수명보다 훨씬 오래 2시간 이상 금성에서 버텨서 지표면 데이터를 엄청난 양으로 모아 지구로 보내왔어요. 과학자들은 X선 형광 분광계를 써서 암석의 원소 구성을 연구했는데 지구의 현무암과 비슷한 물질을 발견했죠. 베네라 13은 착륙선이 내려앉는 소리와 바람 소리를 포함해 금성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왔어요. 이 임무들은 금성 지표면에서 생명체 흔적이나 유기 분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대신 데이터들은 환경이 극도로 적대적이라는 걸 확인했죠. 대기 압력이 엄청나게 세고 많은 금속을 녹일 만큼 뜨거운 온도, 물과 산소가 거의 없는 대기였어요. 베네라 13과 14의 주요 과학적 가치는 지질학, 대기 물리학, 지표면 이미징에 있었고 이 덕분에 인류의 금성 지식이 크게 넓혀졌어요. 전체적으로 베네라 프로그램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행성 탐사 노력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인류에게 금성 대기와 지표면의 첫 번째 직접 측정값을 주었고 다른 세계에서 온 첫 번째 행성 이미지를 제공했으며 극한 외계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공학적 해결책을 보여줬죠. 금성으로 가는 미래 임무들이 드물었지만 베네라 임무들의 성과는 화성에 눈을 돌리다. 소련이 숨겨둔 또 다른 사실은 그들의 화성 탐사 프로그램의 전체 규모였어요. 베네라 프로젝트의 성공이 러시아인들을 태양계 더 깊숙이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래서 지구의 자매 행성이라고 불리는 화성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화성 임무들은 1960년부터 1973년까지 소련 우주 프로그램이 붉은 행성을 연구하기 위해 수행한 일련의 시도들이었죠. 이 임무들에 사용된 우주선들은 승무원이 타지 않은 무인 우주선이었고 착륙선, 궤도선, 그리고 플라이바이 탐사선들을 포함했어요. 1960년의 가장 초기 발사는 설계 결함과 기술 문제 때문에 완전한 실패로 끝났답니다. 마르스 2와 마르스 3은 동일한 우주선으로 만들어져서
며칠 차이로만 우주로 보내졌어요. 마르스 2는 1971년 5월 19일에 발사되었고 총 질량이 약 4,000kg 정도였어요. 마르스 3은 그 뒤를 이어 5월 28일에 발사되었는데 마르스 2와 같은 무게와 설계를 가졌죠. 이 우주선들은 지구와 화성 사이에 엄청난 200만 킬로미터 거리를 여행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구형 착륙 캡슐, 원뿔 모양의 제동 실드, 역분사 로켓, 그리고 낙하산 시스템을 탑재했는데 총 무게가 약 4,650kg쯤 되었답니다. 이런 설계 특징들은 현대 우주 캡슐에서 볼 수 있는 부품들과 비슷해요. 이 우주선들 뒤에 숨은 공학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1970년대 초반의 기술 한계를 생각하면 더 그렇죠. 비밀스러운 소련의 로버. 소련이 진정한 선구자였던 또 다른 분야는 행성 로버의 초기 설계예요. 이 공헌은 오늘날 우주 탐사에서도 여전히 중요하죠. 다른 행성 표면을 다닐 수 있는 로버라는 아이디어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비슷한 설계를 개발하기 훨씬 전에 소련에서 먼저 나왔어요. 화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에서 소련은 프라프엠이라는 로버를 만들었답니다. 이 혁신적인 로봇 장치는 화성에서 과학 관측을 수행하도록 설계됐어요. 마치 우주비행사가 직접 화성에 가서 하는 것처럼요. 프라프엠은 작고 가벼웠어요. 무게가 약 4.5kg 정도였고 화성 환경을 견디도록 컴팩트한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표면을 이동할 때는 스키 같은 한 쌍의 러너를 사용해서 천천히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착륙선과 15m 길이의 케이블로 연결되어 전력과 통신을 공급받았답니다. 이 케이블 덕분에 지구에서 빠른 무선 제어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화성과 지구 사이의 먼 거리 때문에 직접 통신이 여러 분이나 걸릴 수 있거든요. 로버에 탑재된 센서들은 간단한 장애물을 감지하고 스스로 피해서 조종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또 과학기기들도 장착됐는데 동적 관입계와 밀도계 같은 것들로 도달한 여러 위치에서 토양 특성을 측정할 수 있었죠. 이 프라프엠 로버들은 알렉산더 케무르지안이 이끄는 엔지니어 팀이 만들었어요. 그는 나중에 달 로버와 다른 행성 차량 작업으로 유명해졌답니다. 계획은 착륙 후 로봇팔로 로버를 착륙선에서 배치한 다음 착륙선 주변 가까운 지역을 탐사하는 거였어요. 매일 1.5m마다 멈춰서 측정과 실험을 하면서 과학자들이 화성 지형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게 도울 예정이었죠. 이 개념은 1971년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다른 곳에서 비슷한 로버 임무를 시도하기 훨씬 전이었으니까요. 이 로버들의 존재는 소련 우주 프로그램에서 거의 20년 동안 비밀로 유지됐어요. 공식 임무 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소련 붕괴 후 1990년에야 세상에 알려졌죠. 초기 화성 로버들의 전체 이야기는 인터뷰와 기밀 해제 자료를 통해 드러났어요. 소련이 미국의 비슷한 설계보다 수십 년 앞서 이동식 로봇 화성 탐사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 비밀의 이유는 지금도 추측의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소련이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 했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이 로버들이 발견한 것이 정부가 너무 민감해서 공유하지 않기로 한 거라고 생각하죠. 나사의 발견과 확인. 우주 탐험은 언제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모든 시스템을 철저히 테스트해도 임무가 예상대로 정확히 진행된다는 완전한 보장은 없죠.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오히려 과학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 배우고 미래 임무에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곤 해요. 나사 임무 기록에 따르면 우주 비행에서의 각 실패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공학 개선과 안전 프로토콜을 가져와 후속 탐험 프로그램을 형성했다고 하네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주선 설계와 이미징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국인들의 화성에 대한 더 세부적인 연구 관심이 다시 높아졌어요. 이로 인해 나사는 2005년에 화성 정찰 궤도선, 줄여서 MRO라고 불리는 걸 발사하게 됐죠. 이 우주선에는 첨단 과학 장비들이 탑재됐는데 그중 하이RISC 카메라는 다른 행성 주변에 배치된 망원경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로 여겨져요.
하이라이즈는 화성 표면에서 1m도 안 되는 크기의 물체를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답니다. 궤도선이 화성을 돌면서 장기 목표 중 하나는 1971년에 화성에 착륙한 소련의 마르스 3 착륙선 잔해를 찾는 거였어요. 마르스 3은 화성에 최초로 연착륙을 성공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착륙 후 겨우 20초 정도만 지나서 연락이 끊어졌죠. 오래된 소련 원격 측정 데이터와 충격 추정치를 활용해 미국 과학자들은 가능한 착륙 좌표를 좁히려고 노력했어요. 나사 연구자들은 수십 년간의 화성먼지 폭풍으로 착륙선 부품이 묻히거나 흩어졌을 수 있어서 검색 지역 매핑이 어려웠다고 보고했네요. 돌파구는 2013년에 하이라이즈가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하면서 찾아왔어요. 한 이미지에서 우주선 잔해처럼 보이는 여러 물체가 포착됐죠. 밝고 원형 패턴이 관찰됐는데 연구자들은 이게 마르스 3의 낙하산이라고 믿었어요. 화성 바람이 보통 표면 물질을 이동시키거나 묻어버리는데도 이게 보이는 건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답니다. 근처에서 과학자들은 마르스 3 착륙선의 크기와 모양에 맞는 금속성 돔 모양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또한 지면에 더 어두운 지역이 보였는데 이는 역분사 로켓과 착륙 엔진이 토양을 교란한 흔적과 일치했죠. 애리조나 대학 하이라이즈 팀에 따르면 이 물체들의 배치가 마르스 3이 성공적으로 착륙하고 장비를 전개했다는 결론을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해요. 나사의 발견은 소련 마르스 3 임무가 진짜였고 착륙선이 하강을 생존했다는 걸 확인해줬어요. 하지만 이 발견은 동시에 오랜 미스터리를 되살리기도 했죠. 착륙이 성공적이었고 하드웨어가 대부분 온전하다면 왜 우주선이 그렇게 빨리 신호를 보내지 못했을까요? 잔해 상태를 보면 착륙 시 파괴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어요. 소련 임무 기록에 따르면 당시 화성에서 기록된 가장 큰 글로벌 먼지 폭풍 중 하나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하네요. 먼지 폭풍은 전기 시스템을 방해하고 통신 신호를 간섭할 수 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신호 상실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출처는 1972년 소련 과학 아카데미 마르스 3 기술 보고서와 나사 화성기후 연구 아카이브예요. 나사가 새로운 증거를 러시아 우주 당국에 공유했을 때 반응은 예에 바르지만 제한적이었어요. 러시아 당국은 수십 년 전에 이미 공개된 내용 이상의 기술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죠.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 시대의 많은 소련 임무 문서가 불완전하거나 엄격한 기밀 아래 보관됐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련 프로그램 해체로 인해 마르스 3의 완전한 공학 데이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하네요. 우주비행사의 섬뜩한 ISS 영상. 2020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러시아 우주비행사 이반 바그너가 소셜미디어에 UFO로 보이는 물체들의 영상을 공유한 거예요. 러시아 우주비행사 이반 바그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남극 오로라와 함께 여러 개의 밝은 물체들이 대형으로 움직이는 타임랩스 영상을 촬영했어요. 이 영상은 ISS의 쿠폴라 관측 모듈에서 4K 카메라로 찍힌 거랍니다. 바그너는 이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그 물체들을 우주 손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UFO로 해석하게 됐어요. 영상에서 지구 지평선을 가로지르며 4개나 5개의 빛나는 점들이 보이는데요. 일직선으로 움직이면서 간격도 균등하게 유지돼요. 이게 엄청난 추측을 불러일으켰죠. 어떤 사람들은 스타링크 같은 조정된 위성 군단의 위성일 거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위성 간격이나 속도 패턴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나사는 이 영상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고, 러시아 우주기관인 로스코스모스는 영상이 분석을 위해 제출됐다는 것만 인정했어요. 공식적인 결론은 끝내 발표되지 않았답니다. 이반 바그너는 엑스퍼디션즈 62와 63의 일부로 ISS에서 근무한 비행 엔지니어예요. 그의 역할에는 지구 관측과 대기 연구가 포함돼 있어서 궤도상에 알려진 물체들을 식별하는 데 풍부한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상을 더 설득력 있게 느꼈어요. 그는 위성, 우주 쓰레기, 자연광 현상을 잘 알았기 때문에 흔한 물체를 이상한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적었거든요.
여러 우주 분석가들은 바그너의 영상에 나온 물체들이 아마 스타링크 위성일 거라고 제안했어요. 스타링크 위성들은 종종 잘 간격을 둔 기차 대형으로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스타링크 위성의 모습은 정확한 궤도와 조명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부 시청자들은 이 영상이 알려진 스타링크 톤과 패턴과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미해결된 질문들. 죽어가는 우주비행사의 고백은 오랜 세월의 비밀을 하나의 불안한 이야기로 연결지었어요. 그의 발언에 익숙한 사람들에 따르면 소련의 미션 컨트롤은 금성과 화성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받았대요. 화성 3호의 몇 초짜리 전송 기록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착륙선은 몇 분 동안 계속 신호를 보냈다고 하고 그 데이터는 과학자들과 군 관계자들에게 즉각적인 우려를 일으켰어요. 데이터에는 화성에서 인공적인 전자기 활동을 암시하는 판독값과 착륙 지점 근처에 기하학적 형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었대요. 이 때문에 탐사선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닌 무언가를 만난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금성에 대해서는 그 우주비행사가 베네라 13호만 생물학적 지표를 감지한 임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여러 베네라 탐사선들이 낮은 대기에서 조직화된 움직임의 짧은 시퀀스를 기록했는데 이 행동은 알려진 기상 패턴과 맞지 않았대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기록이 극한 열과 압력에 적응한 생명체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또한 소련 프로그램 안에 비밀 문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특정 관측 결과들은 절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비행 후 브리핑에서는 때때로 누가 이상한 사건을 알아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대요. 이상 현상을 보고한 사람들은 종종 재배치됐어요. 이 주장들은 우주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지에 대한 오랜 질문들을 다시 불러일으켰어요. 나사도 비슷한 비난을 받아왔고 이 고백은 다른 기관들도 정보를 제한한다는 걸 시사해요. 금성에서 유기분자를 보여주는 데이터와 화성에서 설명되지 않는 판독값이 숨겨졌다면 연구자들은 또 어떤 것들이 기밀로 남아있을지 궁금해해요. 그 함의는 정말 크죠. 생명체의 증거나 인공 구조물의 증거는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텐데 냉전 시대의 비밀주의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잠겨 있었어요. 소련 프로그램은 놀라운 과학적 진전을 이뤘지만 발견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들 때문에 그 유산이 복잡해졌어요. 금성에서 찍힌 사진들, 화성에서 얻은 판독값들, 그리고 우주비행사들의 보고들은 과학 커뮤니티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귀중한 정보 모음이에요. 이 행성들로 향하는 새로운 임무들이 진행되면서 투명성에 대한 질문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어요. 그 우주비행사가 말하기로 선택한 건 이런 비밀들이 결국 드러날 거라는 걸 암시하고 미래 탐사는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개방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예요.